금요일에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유진입니다. 어려운 과학이 아니라 쉽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과학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금요일에 과학터치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강연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동안 궁금한 질문들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계명대학교 김태윤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제, 연구재단에서 이제 과제를 받은 건데, 이제 인공신경망 아마 요즘에 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네.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신경망을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지 잘 되느냐. 이런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을 잘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그 신경망이 연결이 돼야지 학습이 잘 되는 거다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인공신경망에 관한 이야기 예, 오늘 예. 들려주실 텐데요. 그럼 교수님 자리로 모시고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명대학교 통계학과에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강연 내용은 그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하고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학습을 잘 시켜야지만 인공신경망이 인간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겠죠. 근데 여기 제가 이 타이틀 보시면 가중 제곱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네트워크 연결하고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가중 합이라는 것은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제곱합이라는 것은 좀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네트워크 연결하고 요 말하고 동일한 그러한 얘기가 된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워킹을 하느냐,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가 X고 답이 Y인데 답은 0 아니면 1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X들이 여러 개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인공신경망이 문제의 답을 잘 맞추도록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이제 답은 0 아니면 1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정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졌냐 하면 이게 이제 뇌에서의 하나의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장돌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입력이 들어오고요. 여기 세포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 들어온 입력을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해요. 신호로, 전기신호로. 그 역할을 해서 그것이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이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수학적인 그림은 아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이 세포체가 동그라미들을 하고요. 이 인풋, 여기죠. 입력층, 입력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M까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포체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X1에서 이쪽으로 다 합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중합을 구합니다. 가중합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에다가, 입력값에다가 가중치들을 쭉 줘가지고 그것들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면 그 다음에 그 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 합값이 크면은 통과시키고 작으면 통과시키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Y가 0 아니면 1이 되는 그런 절차로 우리가 이
사람의 뇌 신경세포를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모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중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인공신경망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액티베이션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통과를 시킬 거냐, 말 거냐. 통과가 되면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통과가 안 되면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신경망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뇌의 그러한 기능, 뇌의 그 해부 구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해부란 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여긴가? 자꾸 너무 민감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네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든 그러한 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레시홀드 로지컬 유닛이라고 해서 이 제로하고 1,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본 그림, 제로하고 1을 식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진법을 이제 식별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이 왜 처음 이걸로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아니죠. 컴퓨터가 대부분 다 이진법으로 설계가 되고 그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해석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제로1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맨 처음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레시홀드란 말은 이 어떤 경계치라고 할까요? 그리고 로지컬 유닛, 그러니까 논리적인 유닛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LU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가정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가중합의 값에 따라서 크면은 통과시키고 그 가중합이 작으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합 자체를 우리가 이제 A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A가 세타보다 크면 통과, A가 세타보다 작으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는 X의 가중합이죠, 여기서. 그리고 스레시홀드는 경계치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Y는 1 혹은 Y는 0가 되는데 이건 뭐의 함수냐면 결국은 가중합의 함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타를 결정하는 게 얼마만큼 클 때 통과시키고 얼마만큼 작을 때 통과시키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리는데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X1과 X2.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은 이게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은 데이터인데 이게 아웃풋이 0, 0, 0, 1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가 X1, X2 0이면 Y가 0고 X1, X2가 0, 1이면 0고 1, 0면 0고 1, 1이면 그때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가 이런 식의 아웃풋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결국 뭘 하는 거냐 하면 아까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이 X1, X2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요거는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요 평면에서 세 점에서 0이고요. Y 값이. 요 때만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잘 하려면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 직선을 그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어요. 뇌에서는 금방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수학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이미 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직선을 엿다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위쪽에다 그러면 구분을 못 할 거고 이 아래쪽에 거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서 그런 절차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데이터, 이 조금 전에 만든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신경망 구조를 만들면 X1, X2, 가중합, 가중치사 W1, W2 해가지고 Y를 계산하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은 인간이 할 때는 이 직선 그리기가 쉬워요. 이 직선을 그리기가. 근데 그걸 갖다가 알고리즘으로 구형하려면 이 직선의 식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직선의 식을 찾는 거 하고
이 경계값 찾는 거하고, 이 식을 찾는다는 게 결국은 요 가정치를 찾는 거거든요. 요 W1, W2. 가정합을 찾아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구조를 먼저 결정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인간에 대하고 가장 단순한 그 뭡니까? 입력과 출력이 되는 건데 굉장히 비슷하게 만든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먼저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TLU는 이런 인공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직선이 위로 가봤다가 아래로 가봤다가 해서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사람은 다 해요, 그걸. 근데 이거를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 하면요.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거 갖고 얘기를 해요. 이 경사하강법은 뭐냐면,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내는 절차를 이 수식을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그림을 말씀드릴 텐데, 어떤 비용을 계산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직선을 찾는 거죠. 결국은. 요 직선을 찾는 문제라고, 어딨죠? 여기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요 점선을 찾는 거예요. 이 점선 직선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거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우리가 찾는 점이에요.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한번 훈련을 값을 계산해봤으면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값이 여기서 나왔으면은 다시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요 밑에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것을 우리는 이 수학적으로 할 때는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알고리즘적으로 할 때는 미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하강법. 인간이랑 똑같죠.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직선 점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걸 찾아내는 것처럼 마찬가지 절차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요. 그래서 이제 그 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식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 잘 찾으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분값이 기울기형이 되는 점, W0 점이라는 것이 앞에 그림에서는 요게 되겠죠. 여기가 W0가 되겠죠. 요걸 찾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함수가 이렇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비용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함수가 왔다 갔다 아니죠. 굴곡이 심한.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시키기가. 이런 비용함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앞에 처음 나오면은 하여튼 쉽게 되지만, 이런 식의 비용함수가 보이면은, 보이진 않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잘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최저점은, 진짜 최저점은 여기죠. 그렇죠? 진짜, 왔다 갔다 어려운데. 여기에 최저점은 여기인데, 잘못해서 여기 찾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많이 점프를 해도 또 딴 데로 가겠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경사하강법이거든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게 경사하강법인데, 점프하는 그 길이에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여기가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하고, 지금 인공신경망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왜 여기 썼냐 하면은, 이 경사항법의 공식을 저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미분 같은 거 이용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차 곱하기, 이거 오차는 이제 훈련시킬 때 발생한 오차예요. 틀리죠, 답이. 우리가 위로 그렸다, 아래로 그렸다 하면서 적절한 직선을 찾아내는데, 거기서 잘못 그렸을 때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 오차 곱하기 입력값이죠. 들어오는 x1, x2 값들. 이게 비용함수의 기울기가 0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경사항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차 곱하기 입력이 0으로 간다는 건 오차가
영어로 간다는 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훈련이 잘 되니까 오차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입력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력값이 뭐가 들어가든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뭐든 간에 시험을 잘 봐야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오차오퍼 입력이 영어로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경사관법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TL 아까 구조, 요 구조하고요. 그리고 경사관법 아까 얘기한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인공신경망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TLU와 그러니까 인간의 뇌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입력 뭡니까 뇌에서도 직선을 그렇듯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적절한 직선을 찾아내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고 이게 여러 군데를 어떤 구조로 문제를 풀어낼 것이냐 하는 것, 요 구조로 문제를 여기서는 우리 지금 TLB에서는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하고 사람의 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느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람의 뇌는 잘 찾아내죠. 구분하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이 점선들을 잘 찾아내죠. 이게 싹 구분하는 점을 여기다 그리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싹 그리지. 식은 몰라도.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사관법하고 요 구조를 만드는 게 경사관법하고 구조하고 잘 결합시키면 문제를 대충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도달한 단계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물론 이 신경망 구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먼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거였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통계학과인데요. 통계학과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데이터들이 이 파란 점이에요. 파란 점인데 이 파란 점, 이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이걸 그냥 직선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차원 축소라고 얘기하는데 요 데이터들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파란 점들이 이렇게 찍혔으면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이게 시가 얼마냐 하면 사람은 대화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미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뇌에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바로 다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지는 않군요. 자, 그래서 우선 간단한 신경망, TLU에서 이제 복잡하게 인풋이 많아지고 아웃풋도 많아지고 층들도 아까는 굉장히 간단했었죠. 그렇죠? 간단했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은닉층들도 생기면서 층도 많아지고 입력층, 출력층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다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가중합이에요. 가중합으로 연결시켜요. 가중치들이 다 이 선 하나하나에 다 가중값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만약 가중값이 제로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 경우도.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구조를 이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사관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경사관법 훈련시키면서 이 가중치들을 연결시킬 건지 연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도를 둘 건지 어떤 것들을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데이터가 주어지고 완전 연결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 뇌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뇌에 있는 모든 그 뉴런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문제를 어떤 정보를 해석하고 하지 않거든요. 부분적으로만 쓰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은 너무 힘드니까, 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뇌를 좀 더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CNN이 그런 겁니다. CNN이 다 연결시키지 않아요. 연결시키지 말고, 일부만, 이 3이라는 글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3 위에 부분은 여기서만 다 판단을 해줘요. 요 아랫부분은 요 중간 부분은 여기서
아랫부분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결시키다 보면은 이제 이 3이라는 글자가 뭔지를 컴퓨터가 맞춰내요. 물론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 가중값들을 다 구해야 되겠죠. 이 CNN을 사용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중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출 과정은 이미지를 추출하는 이미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하는 거를 이제 CNN이라는 그러한 그 구조를 만들었어요. 인공신경망 구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신경망을 만들려면 구조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경사항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신경망 구조가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건 어디서 했냐면은 이게 다 나눠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과 선분은 1층에서 하고 2층, 여기서 1층, 2층이라는 것은 층을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신경망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분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눠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잡았냐면 우리 눈이 어떻게 우리가 3차원을 보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다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막 잘라서 연결시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과 선분만 하는 그러한 뇌의 신경망 부분이 있고 원만 또 판별하는 신경망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미술에서 이제 추상화가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추상화는 점과 선분, 원 이런 거 정도로만 구성이 돼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런 부분만 워킹을 하는 이런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추상화 같은 것들도 우리가 구상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추상화를 좋아하느냐 바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나눠서 하는 그러한 뇌의 구조거든요. 신경망의 구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고요. 인간의 눈과 연결된 인간의 눈과 CNN은 인간의 눈과 연결된 신경망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망 구조를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신경망 구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사람들이 차츰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부분적인 뇌를 모방해서 이런 CNN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N은 이제 이건 뭐냐면, 이 자연어 처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어떤 문장을 주면은 그 문장이 뭔지를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그러는데, 코딩된 거를 디코딩하는 이런 거 디코딩한 걸 코딩하고 이렇게 이 문장이 뭔가를 인공신경망이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답을 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 부분 정보를 활용하는데 이때 아까는 공간적인 부분 정보였죠. 그렇죠? 공간적으로 위치가 어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적 부분적 정보를 활용했는데 이때는 시간적인 부분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과거하고는 연결을 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뇌는 옛날 건 잘 기억을 못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 신경망 구조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거 갖다가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상의 기억 문제를 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혹은 단어 연결도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방에 들어간다. 이럴 때 이제 그 순서가, 내가 들어간다, 방에. 이렇게 이게 컴퓨터는 그렇게 아웃풋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죠. 컴퓨터가 그 순서를 정확히 알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렇게 순서를 중요시하는 어떤 신경망 구조가 필요했다 그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RNN인데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정보를 시간적인 부분 정보를 활용한다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간적인 정보는 결국은 기억하고도 연관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RNN이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기존의 신경망과 다른 점은 기억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RNN과 CNN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RNN의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력층이에요. 여기가 입력층이고, 여기가 출력인데, 원래는 다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완전 연결 신경망을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거만 연결시켜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 같은 경우 보면은 10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0 하니까 50이라고 그래요. 이 앞에 값은 상관 안 합니다. 이 값도 상관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값, 앞에 값만 상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떤 의존적인 구조, 그러니까 좀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분적인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RNN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앞에 거보다 조금 더 문제가 이제 그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문제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RNN은 단기 기억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신경망이고요. 우리가 오래된 것도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에? 오래된 것도. 그런 것들도 우리 생활, 우리한테 영향을 주죠. 뇌가 그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LSTM이라고, 롱텀 메모리, 쇼텀 메모리 그러는데, 롱텀 메모리는 장기억이고요. 쇼텀 메모리는 단기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억과 단기억을 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경망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항상 필요해요. 경사강법은. 구조는 구조고 경사강법은 또 따로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닙니다. 어떠한 그 구조를 갖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RNN과 CNN을 같이 하는 일인데, 사진을 보고서 너 이제 컴퓨터한테,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해요. 사진을 제목을 붙여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 제가 이거는 지금 원래는 다른 그림이었는데 이거를 바꿨었는데, 어쨌든 사진을 보고 이게 뭐라, 주제가 뭐다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RNN 플러스 CNN의 하나의 응용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직선 그리기요. 직선 그리기는 사실은 신경망 구조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1x하고 y를 하면 ax 더하기 b가 돼요.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그리기는 이 구조 갖고 돼요. 훈련을 잘 시키면.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경사강법에서 이제 미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저점을 찾기 위한 건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백워드라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미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A로 미분하면 거꾸로 나가요. 거꾸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가면 B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가면 A가 나오게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미분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 구조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요. 그 다음에 다시 직선 그리기가 왜 이게 왜 자꾸 나오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랑 연장선상이죠. 지금 이제 직선 그리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요 구조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예? 인공신경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뇌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뇌 네트워크는 사실은 아까는 굉장히 단순한 거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단순한 부분만 연결되고 아웃풋이 있고, 근데 이건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고, 거기다 실제로 찍어보면은,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리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뇌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통과시키고 잘라버리고 이런 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인공지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이 인공지능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또 한번 제가 여기 그림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건 하여튼 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가중 제곱합으로 이제 어떻게 가중 제곱합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화 시켰거든요. 뇌신경망을 이런 식으로 좀 모형화 시켰는데, 여기 히든 레이어라는 것은 은익층입니다. 층을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는 이런 은익층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인데, 이제 가정합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 개가 2, 3, 4일 때 여기 들어가는 값, 히든층에 들어가는 값은 뭐죠? 2 곱하기 여기 0.1이죠. 그렇죠? 2 곱하기 여기 가중치가 0.1이에요. 요 화살표가 가중치 0.1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서는 3 곱하기 여기서 올라오죠. 여기서도 올라오죠. 여기에 나온 값은 이제 3.3이 됩니다. 그렇죠? 3.3이 0.1 곱하기 2.0, 그 다음에 뭐죠? 0.5 곱하기 3.0, 0.9 곱하기 4.0 해가지고 이 값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정보가 전달될지 전달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가중합이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참 모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가중합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놀라운 것은 아닌 게, 여러분들이 제가 또 파워포인트를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통계하면은 표본 평균 하면 다 알 거예요. 표본 평균, 우리가 뭔가를 데이터가 많을 때 그거를 각 한 개가 없어 줄이는 방식은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n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부 다 더해서 총 데이터 개수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n분의 1 곱하는 가중합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을 구하는 절차가 상당히 정확한 그 결과를, 정보 전달할 때 정확한 결과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서부터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제곱합이랑, 요거는 이제 그 뭐죠? 연결하고 연결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가중합이 0이면 연결이 안 되겠죠. 가중치가. 여기서 여기가 0이면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끊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제곱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중합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그림이고요. 요거는 feed forward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back propagation이죠.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뭡니까? 미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back propagation이었으면 한 방에 하는 것보다 한 방에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면 훈련 결과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세포체 안에는 전달할 거냐, 전달 안 할 거냐, 전달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각각의 그 동그라미들,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동그라미들을, 그것들을 정보 전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거의 제로 1이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 여유가 있죠. 가중합에 따라서. 이 부드러운 그런 제로하고 1 사이에 곡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연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좀 확률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확률적인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XI는요, 이제 노드가, 각 노드에서, 각 동그라미에서 XI가 1이면, 1 아니면 제로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1이면 통과하고 제로면 노드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거, XI는 1 아니면 제로를 하는데 확률적으로 해요. 확률적으로 각 노드들이. 그러니까 1이 취할 확률은 P고, 그러면 나머지 제로가 될 확률은 1-P가 됩니다. 그럼 두 노드가 연결된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둘 다 XI하고 XJ가 1이 취했을 때, 1을 갖게 됐을 때, 이제, 연결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도입을 했는데, 근데 요 가중합이라는 거는 이제 제곱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둘 다 곱해가지고 1이 되면은 이게 1이 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 0이 되면 0이 되니까 결국 연결될 횟수가 요 식에 의해서 YIG가 위에 올라갔는데, 연결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확률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이제 빅데이터가 ANN이요, 그 좋은 결과를 내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신경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가중치를 가지고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학습 결과가 나오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도 하고 있는데, 이 연기를 측정하는 제곱합을 우리가 중요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와 xj는 0 아니면 1이에요. 확률적으로 0이 될 확률은 1이 될 확률은 p고 0이 될 확률은 제로죠. 1-p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제곱합을 이제 계산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연결수를 알 수가 있어요. 연결수. 그 다음에 노드가 연결된 노드는 서로 이렇게 좀 의존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노드는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드 간의 의존성이 결국은 그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중 제곱합으로 판단해낼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이 타이틀을 연결의 관점에서 이 가중 제곱합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존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독립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게 독립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죠. 누구나 다.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독립적이죠. 둘 다.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일하나 따로따로 일해서 곱해나 똑같아요. 그러면 둘은 굳이 같이 일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같이 일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연결이 돼요. 근데 같이 일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다. 그럼 서로 떨어져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의존도라는 것은 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면, 같이 연결되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낸다. 할 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독립이 아니라 상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연결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양의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연결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신경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예를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생물학적 문제라든가, 혹은 진화 문제라든가, 학습 문제라든가, 혹은 이상 기후 문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학문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 색깔이 빨간 이 사람, 이제 서로 친구 관계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브라고 부르는데, 아마 인싸라고도 하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 어떨 때 인싸가 발생하나, 어떨 때 허브가 발생하나, 네트워크 연결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이제 무척도 분포 연구 혹은 무척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뭐예요? 허브가 많은 연결을 갖고 있고, 이건 중개점 거기에 대한 이런 얘기, 좀, 허브 같은 건 아까 인싸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개자라는 개념도 있을 것 같고, 센터라는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개념들이 네트워크 이론에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그 연결 모양을 보면은, 이런 고속도 네트워크 같은 게 있습니다. 고속도 네트워크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옵니까? 어떤 중심, 이게 시카고인데 미국에, 시카고로 조금 몰리고, 특별하게 몰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 고속도로 네트워크, 이게 미국의 고속도로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연결수를 가지고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어느 도시나 연결된 횟수가 다 비슷하고 아주 크게, 아주 많이 연결된 그런 도시도 없고 아주 적게 연결된 도시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거는 정상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큰 관심이 없고요. 뭐냐면, 또 딴 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건 항공망이거든요. 항공망은 여기 시카고인데, 시카고에서 다 출발해요. 시카고에 하나 있고, 이쪽에 아마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데, 이쪽에 플로리다 어디 도시 같은데, 하여튼 여기 허브들이 몇 군데 있고, 아까는 허브가 없었죠. 그렇죠? 허브가 없이, 이것도 허브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근데 이거는 허브가 존재합니다. 인싸가 존재해요. 다 일로 가요. 또 아니면 여기 아니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연결 개수를 보니까, 연결 개수에 대한 분포를 보니까 대부분 다 0에 가까운, 대부분 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연결되는데, 어떤 놈은 막 굉장히 크게 연결돼요.
아까는 다르죠. 이건 아까는 큰 놈이 없어요. 여기. 크게 연결된 놈이 없는데 이때는 그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큰 연결수를 갖는 허브나 인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한 군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가 등장한다는 게 사실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갈수록 뭡니까?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척도 무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냐면 이상한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고요. 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 같은 거요. 학습. 보통 때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학습도 이거 이제 굉장히 잘된 학습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경우. 혹은 아주 이상한 기후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창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물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될 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몇 개의 허브가 있고 그쪽으로 연결이 집중이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창바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라든가 득도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게 다 이렇게 뭐 연결되고 끊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득도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기후, 뭐 홍수라든가 혹은 가뭄 이런 것들도 역시 비슷한 그런 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객관적인 어떠한 그런 측정 수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상을 보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들 하는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했는데 언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러한 허브들이 존재하고 하는 것들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노드들이 연결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노드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의존이 있어야 돼요. 노드들 간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 번째 중요한데 네트워크 총 연결 횟수가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 있을 때 최고로 한 노드가 100개의 노드가 있을 때 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노드는 99개죠. 자, 연결수는. 그런데 연결수는 어떤 노드든 간에 50개 이하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분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포가 어떤 분포니까 이런 분포가.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거는 이 총 연결 횟수를 제한된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다음 세 가지 조건을 다 요거까지 세 번째 조건까지 다 만족시켜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세 번째 조건이 들어가니까 허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에서는 모두가 다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의존성이 강하니까 다 연결돼가지고 허브가 하나밖에 없는, 허브가 모두가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총 연결 횟수를 제한을 시키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몇 개의 허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이런 구조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분야의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다 뭐냐면 이 분포를 가지고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떤 측정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만족시키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게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측하고 또한 그 현상을 정의하는데.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이제 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CNN, RNN들도 결국 아까 CNN은 뭡니까? 부분적인 정보였죠. RNN은 시간적인 부분적인 정보였습니다. 다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거로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르면은 뭐예요? 이건 부분적으로 연결돼요. 여기서만 허브가 생기고 여기서만 허브가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CNN, RNN이 잘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것이기 때문이다. 다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면은 요 세 가지 조건에 맞게끔 그런 더 성공적인 그런 학습이 가능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CNN, RNN의 그 네트워크 구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네트워크 구조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경상항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절차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그 허브들이 생기면서 이상형성이 발생하는데 이상형성이 바로 성공적인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CNN, RNN이 바로 그런 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시 이제 아까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CNN이 부분적인 정보만 이렇게 하죠. 요 위에 건 위에 거, 아래 건, 중간 건 중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RNN도 다 연결시키지 않고 요 앞에 그 제 것만 연결시키죠. 그래서 부분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그런 그 테크닉인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신경망이나 뇌도 학습이나 득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연결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연결이 아주 좀 이렇게 허브가 여러 개 존재하는 그런 스케일 프리가 돼가지고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제 이렇게 요것들 가지고 했는데, 특히 이 세 번째 총 연결 횟수를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완전 연결시키면 안 된다. 우선 제한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그러한 그 신경망이나 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현상들, 금융위기라든가 기후 이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마 이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시간.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잘 몰랐었는데, 모르진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됐나요? 끝이에요? 저쪽으로 가요? 이거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럼 강연 잘 들었는데 저희 지금 질문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강연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또 올려주셨어요. 네. 그 내용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너무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발음이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잘 들렸습니다. 저희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딥러닝과 인공신경망의 차이점이 뭔지 또 궁금하시대요. 딥러닝은 이제 그 학습하는 걸 얘기하고, 네. 학습하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네. 절차인데, 침을 여러 개를 해야 된다. 네. 깊게. 네. 그래서 딥러닝으로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침을 여러 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그래서 딥러닝이다. 침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뭐였죠? 그 인공신경망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차이점은 인공신경망은 학습된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차이점이 아니고,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사용해서 인공신경망이 그걸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공생관계인가요? 그렇죠. 우리 뇌 안에서 학습하는 네, 거. 그것처럼. 네. 네,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또 우리 교수님 웃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데 웃기라도 잘해야죠. 저희 또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 전염 또한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것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학습을 시키려면. 근데 지금 1년, 2년 됐네, 이제 3년 차로 가고 있죠. 네. 다양한 데이터가 모여졌는데 그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뭘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거를 전염이 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 예, 전염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하죠. 아까는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도 그런 전염 모형은 사실은 네트워크 모형이거든요. 네. 이렇게 전염이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로 어떻게 문제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염 문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근데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인공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시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계략적인 건데, 사실은 그 안에 수행되는 계산은
우리가 잘 몰라요.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는 데이터 양쪽 데이터만 주고 그 이제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가중치를 계산하면서 네. 양자식도 끌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뇌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잘 되는 것까지 되는데 구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잘하게 해주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인공지능망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까지 굉장히 잘 맞췄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몰라. 왜 잘 맞추는지 몰라. 네. 근데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인공지능이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돌아가는 거 메커니즘 모르거든요, 잘 확실히.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 그 메커니즘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인간이 그걸 또 다 잘 알고 있어야지만 그렇죠. 컨트롤. 그래야지 안심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뭐 모든 문제를 다 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아직까지는 인간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두뇌보다 당연히 인공신경망이나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지 않을까? 그게 컨트롤이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이해를 하면 컨트롤이 되죠. 근데 이해를 못하면은 컨트롤이 안 되고 걔네들 마음대로 돌아야겠다는 얘기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래서 관련 분야에 더 전문가가 앞으로 필요하겠네요.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근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냐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냐면 수학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완벽한 수학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가중 제곱합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하시대요. 가중 제곱합이라는 것은 제가 연결을 시킬 때 한 개념이고요. 네. 대부분 다 가중합을 써요. 합을 안 하고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합하는 것이 상당히 정보를 전달하고 분석하는데 좋다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가중합은 굉장히 중요한 그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게 인간 뇌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 뇌가 수를 이해하고 수를 어떻게 한다. 사람은 모르지만 네. 근데 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건 뭐. 근데 되게 신기하면서도 뭔가 공상과학 같으면서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글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이 인공신경망과 인공지능이란 이런 거에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좀 될까요? 지금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이 학습이 그러니까 뇌 연구랑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뇌가 어떻게 뭔가를 학습하고 뇌과학과도. 네. 근데 그걸 잘 저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인공신경망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공지능이 혹은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도 지도학습, 자율학습, 준지도학습으로 학습 방법이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인공신경망은 어떤 방식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시대요. 네, 그거는 뭐 어떤 방식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지도학습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그런 경우고 이 비지도학습은 뭐 이렇게 뭡니까? 자율학습? 자율학습은 문제만 있어요. 답을 안 가르쳐줘요. 그거 갖고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라. 해결하는 게 학습을 해라. 깨달아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비지도학습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상학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보상학습은 이제 인간의 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 도파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잘하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거야.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학습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지도학습, 자율학습, 준지도학습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다 쓰여요. 다 그냥. 다 쓰이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거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어떤 신경망 구조를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이제 해보다가 네. 적절한 선을 찾는 거, 이런 거 뇌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럼요. 다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눌 네. 수도 있고. 신기하네요. 그죠? 신기한 것, 그쵸. 아, 이거 부끄러운데, 신기하다고. 이 뇌 구조와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또 인공지능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 지금 함께 강연 들으신 분들이 처음에 인사도 좀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또 강연 잘 들었다고 좋은 강연 감사하다는 댓글도 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우리 김태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 유익하고 좋은 강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